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벌이 어떤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직접 몸에 가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사라져가는 걸 보면서도 손 한 번 내밀지 못하는 그 무력함이야말로 진정한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유독 기구한 삶을 살다 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분인데요. 조선 왕실을 통틀어 이분만큼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한 공주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할아버지 세종과 아버지 문종 두 왕에게 귀하디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색하게도 이분의 인생은 기구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처절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버지가 무려 30채가 넘는 집을 허물면서까지 지어준 신혼집이 비극의 무대가 되었고 그 뒤로도 시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지가 찢기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났고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혈육이었던 남동생마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 본인은 겨우 3살 배기. 아들과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을 뒤에 남겨둔 채 스스로 삭발을 하고 절로 들어가 비구니의 삶을 선택합니다. 자, 지금부터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경혜공주가 어떤 분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처음부터 공주가 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경혜공주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 왕실의 엄격한 원칙에 따르면 공주라는 칭호는 오직 왕과 정실 왕비 사이에서 태어난 딸에게만 붙일 수 있었습니다. 후궁이 낳은 딸은 공주가 아니라 옹주라고 불렀습니다. 이 차이가 이분의 운명을 가르는 시작점이 됩니다. 경혜공주의 어머니는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자였던 문종의 후궁, 권씨가 바로 경혜공주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원래대로라면 옹주로 불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공주가 됐을까요? 여기에는 할아버지 세종의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종은 세자빈 선택에서 2번이나 쓴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 후보는 불교, 비술과 주술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궁 밖으로 쫓겨났고 두 번째로 간택된 며느리는 궁궐 내부에서 스캔들을 일으키며 또다시 배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식 절차를 2번이나 밟아도 연달아 실패하고 나니 세 번째 세자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세종의 고민이 여간 깊지 않았을 겁니다. 바로 그 시점에 세종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후궁 권씨였습니다. 세종이 권씨를 주목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씨가 이미 딸을 낳았다는 사실이었는데 딸을 낳았다는 건 곧 아들도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했습니다. 왕실 후계자가 절실했던 세종 입장에서는 출산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세종은 과감하게 기존의 간택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후궁 권씨를 그 자리에서 바로 세자빈으로 올려버립니다. 기록에도 딸을 낳았으니 의리상 세자빈으로 세워야 한다는 세종의 뜻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자빈이 된 권씨의 딸, 즉 경혜공주는 세종의 유일한 손녀이자 세자의 하나뿐인 자녀로서 온 왕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라게 됩니다. 이분이 훗날 경혜공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혜공주가 7살이 되던 해 집안 전체를 기쁨으로 물들이는 소식이 찾아옵니다. 어머니 권씨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드디어 출산한 것입니다. 왕실에서 손꼽아 기다리던 후계자가 세상에 나온 것이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옹이라고 지어졌는데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운의 왕 단종입니다. 경혜공주에게는 6살 터울의 귀한 남동생이 생긴 것이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쁨이 채 하루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바로 다음 날 어머니 권씨가 산후합병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7살의 경혜공주는 동생이 태어났다는 기쁨과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을 불과 하루 사이에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가장 필요한 나이에 그 손을 영영 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문종과 권씨 사이에는 경혜공주 이전에도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돌이 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후 다시 얻은 딸이 경혜공주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마저 잃은 딸을 아버지 문종이 얼마나 더 각별하게 여겼겠는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남동생은 이후 누나 경혜공주의 손을 잡고 자라게 됩니다.
6살이나 차이 나는 오누이였지만 궁궐이라는 커다란 공간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누나는 어린 동생을 극진하게 챙겼고 동생도 누나를 각별히 따랐습니다. 같은 슬픔을 안고 자란 이 남매는 서로에게 기대며 궁궐 안에서 누구보다 돈독한 유대를 쌓아갑니다. 이 관계는 훗날 두 사람이 각자의 운명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9년이 흐른 1450년 1월, 경혜공주가 16이 되던 해에 드디어 혼인이 이루어집니다. 배필을 고르는 데 있어서 당시 세자였던 아버지 문종과 할아버지 세종이 직접 나섰습니다. 왕실의 딸이니 그에 어울리는 가문과 인물이어야 한다는 마음이었겠죠. 고르고 또 고른 끝에 선택된 사람이 바로 정종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름이 조선 두 번째 왕과 똑같아서 잠깐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분은 왕이 아닙니다. 이름이 그냥 정종인 해주 정씨 가문 출신의 자제였습니다. 그 집안이 왕실과 무려 2차례나 사돈을 맺을 만큼 당대에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세종과 문종이 이 집안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경혜공주가 시집을 가더라도 충분히 대접받으며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무렵 경혜공주의 가슴을 무겁게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토록 아껴주셨던 할아버지 세종이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이어서 세자였던 아버지 문종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경혜공주는 비로소 정식 공주 칭호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혜공주라는 이름도 바로 이때 붙여진 것이죠. 다만 왕위에 오른 문종의 건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몸이 그리 튼튼하지 않았는데 세종의 3년상을 치르면서 건강이 더욱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딸을 향한 마음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1451년 4월, 문종은 경혜공주 부부의 세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지금의 종로 안국역 근처 북촌 일대 당시 33채가량 되는 민가를 모두 허물라는 명을 내립니다. 신하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허물면 백성들의 원성이 클 것이라며 명을 거두어달라고 간청했죠. 그런데 문종은 신하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꺾이지 않고 이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딸에 대한 사랑이 그 어떤 반대보다 컸던 것이죠. 그렇게 완성된 경혜공주의 새 집, 아버지의 애정이 고스란히 녹아든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452년 5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 문종이 제 2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경혜공주의 나이는 18, 남동생 단종은 고작 12살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좌에 오른 단종. 그 크고 묵직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 채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자신을 노리는 세력이 사방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단종은 틈만 나면 궁궐 밖 누나 경혜공주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혈육이 누나였으니 그 집이 단종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1453년 10월 10일 밤, 바로 그 경혜공주의 집에서 조선 역사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수양대군이 무장한 군사들을 이끌고 경혜공주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날 밤 단종은 궁궐이 아닌 누나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단종에게 당당히 고했습니다. 역적 김종서를 처단하고 오는 길이라 고위 신하들을 소집하기 위해 왕명을 내려달라고요. 야사에 따르면 잠에서 깬 13살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에게 떨며 나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전합니다. 왕의 몸으로 삼촌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그 밤, 경혜공주와 남편 정종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으로 수양대군은 조선 조정의 실권을 완벽하게 틀어쥐게 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난 뒤 아버지 문종이 사랑을 담아 지어준 경혜공주의 집은 남매 모두에게 비극의 출발점으로 기억되어 버립니다. 이후 2년이 흐른 1455년, 경혜공주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남편 정종이 갑자기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수양대군의 처사에 정면으로 맞선 인물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수양대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었습니다. 형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빼앗는 건 옳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죠.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에게 권력남용이라는 죄목을 씌워 유배를 보내버렸고 평소 금성대군과 어울리던 정종도 그 일에 엮어 처벌해버립니다. 더구나 정종은 단종의 매형이라는 존재 자체가 수양대군에게는 잠재적 위협으로 보였을 겁니다. 반발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을 미리 제거하려는 의도였죠. 그리고 남편이 유배를 떠난 바로 그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집니다.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하나씩 사라지자 단종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고 계유정난을 일으킨 지 2년 만에 수양대군이 조선의 7번째 왕 세조로 즉위합니다. 남편이 끌려가고 동생이 왕위를 잃는 모습을 경혜공주는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때 경혜공주가 꺼내든 방법이 참으로 영리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됐다는 소식을 삼촌 세조에게 알린 것입니다. 진짜 병이 든 게 아니라 남편을 돌려보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단종의 누이가 병석에 누웠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혜공주는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세조도 이 압박을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경혜공주에게 약과 음식을 보내는 한편 남편 정종을 한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경혜공주의 침묵의 시위가 보기 좋게 적중한 것이죠. 정종이 돌아오자마자 경혜공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겠죠. 그런데 조정 신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종의 죄가 사라진 게 아닌데 한양에 그냥 있으면 안 된다며 다시 유배를 보내야 한다고 세조에게 강하게 의견을 냈고 2달 만에 정종은 또다시 유배길에 오릅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의 유배를 막을 수 없다면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죄인이 아닌 아내가 유배지를 자발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조선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세조는 이를 허락하면서 공주 신분을 가만에 감아와 노비, 매달 음식까지 지원해줍니다. 처음에는 수원으로 유배가 정해졌는데 대신들이 또다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결국 경혜공주 부부는 수원보다 더 멀리 경기도 통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유배지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나름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형편이 썩 넉넉하지는 않아도 함께라면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456년 한양에서 또 하나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세조의 반기를 든 수십 명의 조정 관료들이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리려는 계획을 비밀리에 세웠습니다. 역사에서 사육신이라 부르는 이 6명의 핵심 인물들은 영모가 발각되어 모두 목숨을 잃었고 세조는 이 사건의 배후에 단종이 있다고 확신하며 단종 주변 인물들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는 통진에 있던 정종에게도 미쳤습니다.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단종과 가까운 인물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논리로 세조는 정종을 경기도에서 훨씬 먼 전라도 광주로 유배지를 옮겨버립니다. 이번에도 경혜공주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광주 생활은 이전의 유배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조가 정종의 재산을 전부 몰수하고 함께 지내던 노비들도 대부분 관청으로 빼앗아간 것입니다. 단종과 연결될 수 있는 자금줄과 인맥을 모조리 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경혜공주 부부는 하루아침에 직접 집안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란 공주가 직접 청소하고 빨래를 해야 했으니 이전의 삶과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진 것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던 1457년 경혜공주에게 가슴이 내려앉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4개월이 지난 그해 10월 단종이 유배지 영월에서 사약을 받고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경혜공주의 나이 23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른 죽음, 할아버지의 타계, 아버지의 재위. 2년 만의 이별에 이어 이제는 세상에 남은 마지막 혈육인 남동생마저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 문종이 조금 더 오래 살아계셨더라면 이 모든 비극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경혜공주를 오랫동안 놓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동생 단종이 세상을 떠난 이후 세조는 광주의 경혜공주 부부를 더욱 철저하게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집 주변에 높은 담장을 새로 쌓아 외부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고 집안의 별도의 우물을 설치해 밖으로 나가는 일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음식은 열흘에 한 번씩만 안으로 넣어줬고
외부로 통하는 문에는 자물쇠까지 채워버렸습니다. 유배지가 아니라 사실상 감옥이나 다름없는 생활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암울한 시기에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기쁨이 경혜공주 부부를 찾아옵니다. 혼인한 지 9년 만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던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세종의 3년상이 시작됐고 그 상이 끝나자 이번에는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나 또다시 3년상이 이어졌습니다. 상중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거기에 계속되는 유배 생활의 고통까지 더해지다 보니 9년이 흐른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정미수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가던 경혜공주 부부에게 이 아이는 살아야 할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씻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가 경혜공주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도 다시 몸을 일으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3살이 되던 1461년 가까스로 이어가던 세 식구의 작은 평화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집니다. 정종이 갑자기 포박당해 한양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혐의는 외출과 외부 접촉이 금지된 유배 중의 승려들과 몰래 만나 반역을 모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남편이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경혜공주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는 듯 했겠습니까? 한양으로 압송된 정종은 혹독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종이 남긴 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충신으로서 이 벌을 받는 것이니 아프지도 않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살려달라는 구걸 대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오랜 유배 생활의 고통 속에서 어쩌면 이미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겠죠. 1461년 10월, 세조는 정종에게 능지처참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립니다. 사지가 찢기는 죽음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직접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유배지에 갇힌 채 남편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3살짜리 아들을 안고서요. 경혜공주의 나이 27이었습니다. 동생에 이어 남편까지 삼촌 세조의 손에 처참하게 잃은 것입니다. 남편이 역적으로 죽었으니 그 아내와 자식들도 연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의 법에 따르면 대역죄인의 가족은 줄줄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혜공주는 광주 유배지를 떠나 더 남쪽인 전라도 순천으로 옮겨집니다. 이 무렵 경혜공주에 관한 흥미로운 야사 하나가 전해집니다. 경혜공주의 신분이 관노비로 강등되어 순천 관아의 수령이 허드레시를 시키려 경혜공주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혜공주가 관아 대청으로 당당히 걸어 올라가 수령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공주다. 죄를 지어 이곳에 왔을지라도 수령 따위가 감히 일을 시킬 수는 없다고요. 그 기세에 완전히 눌린 수령이 결국 아무런 일도 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록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조선 중기학자 윤근수가 저술한 월정집이라는 책에 실린 야사로 실제 당시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민간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다는 것, 그 자체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경혜공주의 처지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을 만든 세조를 얼마나 깊이 미워했는지가 이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경혜공주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정종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조가 환관을 광주로 보내 경혜공주를 한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경혜공주는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7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동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인 그 삼촌 앞에 다시 서야 했으니 그 자리가 얼마나 참혹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그 분노를 가슴속 깊이 눌러야 했을 경혜공주. 세조 앞에서 얼마나 떨리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이 있었으니까요. 기록에 따르면 세조가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역사에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내린 한 가지 명령만큼은 경혜공주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경혜공주와 그 아이들을 정종의 영모 사건에 연루시키지 말라는 명이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 연좌를 피하게 됐다는 것,
자식들이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경혜공주가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세조는 여기에 더해 경혜공주에게 집과 노비를 내려줬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는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혜공주는 이후 한양에서 딸을 무사히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전라도 광주 유배지에서, 딸은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조의 지원으로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혜공주가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3살 아들과 1살 된 딸, 두 아이를 속세에 남겨둔 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비구니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활이 나아졌어도 그 생활이 경혜공주에게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동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인 그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 모순이 너무도 무거웠을 것입니다. 궁에서의 좋은 음식, 따뜻한 옷, 공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생과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경혜공주에게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은 세조의 아내 정이왕후에게 맡겼습니다. 정이왕후는 남편 세조로 인해 끝없이 고통받아온 경혜공주에게 죄책감을 느꼈는지 두 아이를 궁궐에서 직접 거두어 키우기로 합니다. 그렇게 경혜공주는 원망과 한을 가슴에 안고 절로 떠나 세상을 떠난 동생과 남편을 위한 기도에 남은 생을 바칩니다. 1468년 경혜공주의 삶에 질기게 얽혀있던 삼촌 세조가 마침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5년 뒤 경혜공주 본인도 병을 얻어 한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경혜공주의 무덤 옆에는 작은 봉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 정종의 가묘입니다. 능지처참으로 처형된 정종은 시신을 수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에 진짜 무덤이 아닌 빈 묘를 경혜공주 곁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도 많았지만 죽고 나서만큼은 나란히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가 마음속 깊이 바라던 일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아들 정미수는 성종시대의 관직에 올라 탄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명을 딛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식들만큼은 반듯하게 자라 잘 살아주기를 바랐던 어머니, 경혜공주의 마지막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